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거주하는 결혼 20년 차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이며 농장 체험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월이면 봄이지만 야외는 생각보다 추운 날이었고 저는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나서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죠. 여보, 오늘 주말인데 민우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와. 그 당시 저의 아들이 7살이었는데 그날 아내는 주말 근무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저보고 아들과 같이 외출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은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아내의 잔소리와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의 부탁에 결국 외출 준비를 하게 됐죠. 처음에는 집 근처 놀이터에 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왕 나가는 거 아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곳이 딸기 농장 체험이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집과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딸기 농장이 3곳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장에 도착을 하게 됐고 농장 모습은 넓은 공터에 대형 비닐하우스 3채가 나란히 있고 그 옆으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은 신이 나서 놀이시설 쪽으로 뛰어갔고 저는 농장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일도 아닌 주말이었고 이런 체험은 한철 장사라 사람이 많아야 정상인데 얼핏 봐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적이 드물었죠. 그때 농장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보였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 농장 사장님 되세요? 아들과 둘이 왔는데 오늘 딸기 체험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길을 안내해 주더군요. 사장님은 손바닥만한 박스와 검은색 비닐봉지를 하나 주면서 무농약이라 그 자리에서 따서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사장님이 주신 박스는 가져갈 딸기를 담는 용도였고 검은색 비닐봉지는 직접 따먹고 꽁다리를 버리는 용도였습니다. 그렇게 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다 아들이 슬슬 지겨웠는지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나가려고 하는데 하우스 문 앞에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더군요. 주변에는 저와 아들뿐이었고 여자아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 같아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말을 건넸죠. 꼬마야, 여기서 뭐해?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자 여자아이가 하는 말은 여기서 아빠와 둘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더군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더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한 남자가 보였는데 한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고 얼핏 보기에는 농장 청소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 아빠가 농장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여자아이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집이 서울인데 갑자기 여기서 살게 됐다며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여자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본 건지 그 남자는 청소도구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왔죠.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듯한 모습이었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눈동자의 초점도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할 말이라도 있는지 저를 빤히 쳐다봤고 그때 제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 얼른 나가자고 보채길래 그냥 하우스를 빠져나왔죠. 잠시 뒤 처음 농장을 안내해 주시던 농장 사장님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하우스 안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외부까지 다 들리더군요. 아들 녀석은 놀이시설에서 놀고 있고 저는 무심코 하우스 안을 쳐다봤는데 농장 사장님이 그 남자를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했고 옆에 여자아이도 서 있는 상황에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장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서 아이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농장 사장님은 가족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짜증을 냈고 그 사이 여자아이는 하우스 밖을 나가 놀이시설에서 제 아들과 함께 놀고 있더군요. 농장 사장님은 그 남자를 데리고 하우스 옆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흘러 놀이시설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불렀죠. 민우야, 아빠랑 밥 먹으러 가자. 아들은 여자아이와 금세 친해졌는지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 다음에 또 놀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집 근방에 있는 단골 식당으로 들어가 아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까 놀이시설에서 여자아이와 놀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자아이 집은 서울인데 갑자기 여기서 살게 되었고 다시 서울로 가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민우야, 그 말 말고 다른 말은 못 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입에서 더욱더 믿기 힘든 말을 들었는데 여자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한다며 말을 했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아까 하우스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났을 때 그 남자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죠. 어떤 부분이었냐면 폭력을 자주 당하는 사람의 경우 손만 들어도 몸을 움츠리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남자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생각이 들어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칠이 지나 제 추측이 정확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건의 내막은 1년 전쯤 40대 남자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딸기 체험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우스 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바닥에 있는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죠. 하우스 사장님은 119를 불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정신적 장애가 생기게 되었고 가끔 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딸과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형제들과 소식을 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여자아이는 자연스럽게 농장에서 지내게 되었고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됐죠. 농장 사장님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남자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더 끔찍한 건 초등학생 여자아이까지 건드렸다고 하더군요. 성추행은 물론 집안일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농장에 수많은 손님들이 방문했을 텐데 아무도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여자아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학교에 나오지 않자 이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도 아들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다면 아직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2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있고 현재 부녀의 근황은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이 일은 저희 부부가 신혼 때 겪었던 일인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란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열심히 일만 했고 지인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너무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는 조그만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은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일반인보다 지능이 살짝 떨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았고 간단한 결혼식 후에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죠. 아파트로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남편과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을 무렵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다가왔죠. 그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그 아가씨가 남편을 보고 변태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늘 웃고 다니는 게 특징이었는데 처음 남편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였죠. 솔직히 그 순간 기분은 나빴지만 천천히 설명을 했고 저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인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파트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정신이 이상한 동네 바보가 살고 있다고 다들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죠. 어느 날은 택배를 찾으러 남편과 함께 경비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을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경비실 아저씨는 제 불편한 다리를 보고 한숨을 쉬며 쳐다보는 겁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죄송하다며 웃으면서 그러고 있고 저는 화가 나서 먼저 집으로 올라오게 됐죠. 아파트 주민들의 이유 없는 괴롭힘이 늘 있었고 이사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남편과 저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한 대씩 있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자리가 여유가 있어 대부분 나란히 주차를 했었죠. 그날은 토요일 주말 저녁이었고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저는 음식을 하고 있던 중이라 남편에게 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고 스팸 번호 같아서 받질 않았죠. 그리고 다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누구냐고 물어봤죠. 여보, 누가 내 차를 긁었나 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래. 얼른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지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음식 준비가 다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질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남편과 제 차는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고 사고가 났다던 남편 차를 보니까 긁힌 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집으로 들어와서 남편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성인의 경우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까지 기다려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범죄와 관련성이 없어서 수사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소식이던 남편은 정확히 3일 후에 돌아왔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제 물음에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고 얼른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나가더군요. 주차장에 다녀온다더니 3일 후에 돌아와 아무 말도 없이 회사에 간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늘 항상 웃고만 다니던 사람인데 평소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굴었고 대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만 하면 미친 사람처럼 돌변했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고 결혼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말을 안 해주니 정말 답답했죠. 서로 점점 대화가 없어지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날은 결혼하고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사이는 안 좋았지만 조그만 기대는 하고 있었죠.
저도 남편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은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표시했죠. 제가 원하던 결과였지만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나니 허무하기도 하고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는 관계로 한 달간 숙려 기간을 거쳤고 가정법원에 방문하기 하루 전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했던 말은 6개월 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남편은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살펴보고 있는데 긁힌 곳도 없고 멀쩡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시 집으로 향했고 그때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죠. 사장님, 좀 전에 사고 났다고 전화 드렸던 사람인데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와 있거든요.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제가 블랙박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판단력이 흐린 남편은 아파트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는 차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정문을 지나쳐 골목 입구로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남편은 시키는 대로 골목으로 들어갔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보이더랍니다.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고 남편에게 다가와 아이고, 사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후진하다가 사장님 차를 살짝 박았거든요. 블랙박스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만 타시죠. 남편은 의심 없이 차에 탑승했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 안에 있던 괴한들에게 제압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승합차 뒷자리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죠. 괴한들은 남편 눈을 묶고 어디론가 끌고 가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데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죠. 괴한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실종 신고를 한 탓에 남편에게 경찰 전화가 왔고 바로 옆에 있던 괴한들이 너무 무서워서 저와 싸우고 혼자 여행을 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 단순 부부싸움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거죠. 남편은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곳에 갇혀 지냈고 3일째 되던 날 남편을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에 알리면 아내인 제가 타겟이 될 거라고 입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와 6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숨기며 살았던 거죠.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따로 살면 제가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였죠. 이혼하기 하루 전날 남편은 생각이 바뀌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괴한들이 말한 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당장 이사를 가기에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고 혹시나 제게 말했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위험해질 거라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그런 비밀이 있었는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그쳤던 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름 돋았던 게 6개월 전 통화 기록인데 남편에게 걸려온 괴한의 전화번호와 제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받지 못했던 부재중 전화가 같은 번호였죠. 남편의 차와 제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걸 알고 주차 번호판을 보고 연락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차와 제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으니 저에게 먼저 전화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편이 타겟이 된 거겠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집까지 찾아와 해코지 할까 싶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고 다음날 남편 몰래 관리실로 찾아가 6개월 전 CCTV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3개월까지만 보관하고 폐기를 한다고 들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의 건강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 사건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각종 진술을 해야 하고 그날 일을 떠올려야 하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급하게 정리하고 나서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고 현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이 드는 건 아파트 주민들인데 저희 부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제가 경험했던 무서운 일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던 터라 아직까지 기억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펜션이나 또는 민박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 8월,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1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름 휴가차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죠. 사실 일정이 없는 계획이었고 갑작스럽게 회사 휴가 날짜가 변경이 되어 급하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먼 거리는 힘들다 판단하고 비교적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로 가게 되었던 거죠. 8월 초면 말 그대로 성수기 중에서도 극성수기였는데 많고 많은 펜션이나 민박 중에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 거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을 받아주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고 정 안 되면 모텔이라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자친구와 숙박시설을 둘러보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고 이야기를 나눴고 검은색 글씨로 민박이라고 적힌 간판에 꽤 낡아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약이 다 되어 방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박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봐 총각, 여기 해변 근처는 방 구하기가 힘들 거야.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줄까?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은 황토로 지어진 민박집인데 해변가는 아니지만 시골스러운 풍경에 조용하게 묵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생각 있으면 바래다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나 여자친구도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 펜션이나 민박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행다운 여행을 즐기러 온 거라 큰 고민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죠. 잠시 후 저희는 주인 아저씨 트럭을 타고 대략 20분가량 이동을 하게 됐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보이는 민박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박집 외관은 황토로 지어진 기와집처럼 보였는데 공용 주방에는 옛날 아궁이가 보였고 화장실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옛날 시골집 느낌이었죠. 여자친구 표정을 봤더니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묵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황토 민박집으로 들어갔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5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인 게 너무 놀라웠죠. 여기 민박집 사장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더니 별일 없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가끔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는 정말 친절한 사장님이다 라고만 생각했죠.
민박집은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있었는데 1, 2, 3번 방은 나란히 붙어 있고 맞은편에 4, 5, 6번 방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2번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되었죠. 여자친구가 물을 마시다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장판 속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었는데 그냥 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서둘러 닦으려고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장판 바닥에 수십 장의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 보자마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정도였죠. 평소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었고 부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바비큐 파티를 하고 나서 정리를 끝낸 시간이 밤 10시 정도였는데 오전 일찍부터 돌아다녔던 탓인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일찍 자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은 씻자마자 11시 정도에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쿵쿵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지? 여자친구는 피곤했는지 그냥 자고 있었고 저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자려고 누웠죠. 그런데 또다시 쿵, 쿵 누가 벽을 치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번에는 앞전 소리보다 훨씬 컸고 여자친구도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번 방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라 저희가 2번 방에서 묵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1번 방에서 나는지 아니면 3번 방에서 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지더군요. 만약 계속해서 소리가 났다면 민박집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던 생각이었는데 그 후로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에서 깬 탓에 다시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한참을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민박집 사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3번 방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때 무심코 3번 방 안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죠. 방 안에는 2명의 여성분이 목에 밧줄을 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른 112에 신고를 했었죠. 그렇게 사건 사고는 수습되었고 저는 민박집 사장님께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사장님이 민박집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손님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3번 방에서 말이죠.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민박집에 놀러오는 손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답니다. 민박집 사장님이 알아본 바로는 민박집 위치가 조용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SNS에서 이곳은 사후 세계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허위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SNS를 보고 방문한 젊은 친구들이 자주 들린다고 했고 사장님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시로 방마다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시간 순찰을 돌지 못했고 눈을 뜨자마자 방마다 체크를 했더니 글쎄 3번 방에서 여성분 2분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말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어제 옆방에서 쿵쿵 들리던 소리는 고인 2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 주먹으로 벽을 두드리던 소리였던 거죠. 너무 무섭고 안타까우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요. 저희는 2박을 지낼 생각으로 왔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곧장 짐을 챙겨 나오게 됐죠. 저는 집으로 도착해서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분명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사연을 보내면서 거리비 확인을 했더니 현재 그곳은 폐업을 하고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묵은 이번 방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장판 밑에서 봤던 수많은 부적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날 새벽 벽을 두드린 게 살려달라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3번 방에서 봤던 고인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펜션이나 민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장판이나 벽지 속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너무 섬뜩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하고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야, 요즘 힘들지?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하셨는데 그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평소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 약주를 가끔 드시는데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런 소소한 용돈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생각보다 정말 큰 액수라 어디에 사용할 거냐며 물었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갚을 테니 끝까지 빌려달라 하셨고 사용처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시절 최저시급이 4,500원 정도였고 저는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셔서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각종 세금 고지서와 월세 그리고 아버지의 용돈까지 챙겨야 해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저축했던 탓인지 통장에는 2,000만 원 정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죠. 그런데 그날 이후 집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시는 겁니다. 가끔씩 외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6시만 되면 나가더라고요. 아버지, 허리도 편찮으신데 혹시 저 몰래 일 나가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그날도 말없이 나가셨고 저는 느낌이 안 좋아서 아버지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는데 처음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 알았으나 같은 버스가 몇 차례 지나갔음에도 그냥 보고만 있더군요. 도대체 뭘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 버스 정류장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 남자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거리가 있어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와 그 남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급한 일이 있다고 서둘러 가버렸고 아버지는 저를 보고 갑자기 화를 내시더군요. 도대체 언제 온 거야? 설마 다 들은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저 남자 누구예요? 아버지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고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고 출근 시간이 되어 집을 나섰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고 계셨죠. 저녁밥을 먹어야 해서 아버지를 깨우려고 했으나 코까지 골며 주무시고 계시길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버지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탓인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배가 출출해서 라면이나 먹으려고 거실로 나가 아버지와 같이 먹을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방 문을 열어봤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화장실부터 베란다까지 뒤졌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폰은 꺼진 상태였고 급한 대로 아버지를 찾아 밖으로 나갔죠. 2시간이 넘도록 찾았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평소 모습과 많이 달랐죠. 아버지는 안색이 좋지 않았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는 온몸을 떠시다가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짝을 소개해 주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주 들렀던 거래처 사장님 딸이 있었는데 외모도 참하고 직업도 좋은 편이라고 했죠. 헌데 제가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중고차라도 사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대출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빌려서 차를 사주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전봇대 구인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좀 특이한 광고였다고 했죠. 광고 전단지에 적힌 내용이 영업 잘하시는 분 그리고 나이 많은 분을 우대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아버지는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전 일찍 나갔던 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고 그날 젊은 남자를 만난 건 면접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 12시 자정에 일이 있다며 준비를 하라고 말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영업이길래 야밤에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아버지는 힘들게 구한 직장이라 결국 늦은 밤 집을 나가게 되었고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 근방에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창문을 열더니 얼른 타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차에 올라탔고 차 안에는 아버지를 제외한 3명의 남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 뒤에 있던 남자가 야, 저기 앞에 160 얼핏 듣기에는 암호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도 분명 숫자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쿵 소리가 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차 안에 있던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내리더니 쓰러져 있는 여성을 뒷자리에 태우고 문을 닫았다고 했죠. 아버지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니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당연히 병원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예상은 빗나갔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학동에 묘지터가 있었는데 그쪽 근방으로 이동을 한 것 같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 그 이유가 뒤에 타고 있던 남자들이 에이, 벌써 죽은 거야? 마치 농담을 하듯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때 운전을 하던 남자가 아버지에게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일이고 신고하더라도 동일범인 거 알죠? 그리고 젊은 아들 하나 있던데 잘 알아서 처신할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나서 그 일당들을 따라갔고 시신을 유기하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큰 돈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일당이었는데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리로 이동했던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수익으로 유인한 뒤 혹시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죄를 덮어씌우려고 모집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만 혼자 있고 싶다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순간 느낌이 안 좋아서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뒤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을 경찰에 진술했고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죠.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20대 남자가 유력한 범인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날 밤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경험했던 정말 무서운 경험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섬뜩한 일이었고 현재는 정말 주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신분이었죠. 일단 제 성격은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꼭 사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신분에 맞지 않게 사치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필요한 물건만 구매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저는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상 편집용은 어느 정도 사양이 따라줘야 해서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건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고민하다 새 것 같은 중고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카페를 검색하다 말 그대로 A급 물건을 찾을 수가 있었죠. 제품 설명란을 보니 구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쓰다 판매하는 제품이고 제품 포장 박스까지 그대로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거기다 가격은 40%나 감가되어 있더라고요. 와, 뭐지? 이 가격에 이걸 판다고?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은 미끼용 상품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직거래 말고 택배 거래를 유도해서 일명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먹튀를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사실상 주관적인 생각이라 일단 연락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상대방은 젊은 목소리의 여성이었는데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은 무조건 직거래를 해야지 뒤탈이 없다며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판매자와 연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사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직거래를 제안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매자와 약속을 잡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죠. 저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었고 판매자 위치는 울주군이었는데 제가 직접 울주군까지 가는 대신 노트북 값을 조금 빼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시간은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약속 장소는 24시 편의점이었고 3시 정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던 겁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버스 배차 시간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나왔던 거죠. 시간적 여유가 있어 편의점 커피를 사고 판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됐음에도 판매자는커녕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위치가 도로 주변이라 차들만 지나다니는 모습이었고 3시가 넘었음에도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 뭐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 어쩐지 싸게 판다고 하더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저는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판매자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다쳐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 근처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판매자는 울먹거리는 목소리였고 현재 위치와 멀지 않은 거리라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1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만약 판매자가 올린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꼭 구매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대략 5분쯤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죠. 주변을 살펴보니 원룸 건물이 나란히 붙어있는 정말 흔하디 흔한 아주 평범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좀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됐죠. 판매자는 원룸 건물 203호에 살고 있는데 집으로 와서 직접 물건을 받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까지 찾아가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203호 호출을 눌렀더니 공동 현관문이 열렸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문득 이상한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건 공동 현관문 앞에 있는 우편함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고 심지어 바닥에 수십 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원룸 건물주가 정기적으로 관리 겸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이상할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찍힐 정도로 먼지가 수북했고 좀 이상한 건물이다 생각이 들면서 2층으로 올라갔죠. 저는 203호 문 앞에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현관문을 열며 나오더군요. 그때 판매자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안색이 굉장히 어둡고 뭔가 음침해 보이는 기분 나쁜 인상이었습니다. 저 노트북은요? 그러자 문을 열어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물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판매자는 다리를 보여주면서 심하게 다친 것 같다고 잠깐만 들어와서 노트북을 들고 가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들어가기 싫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판매자는 끝까지 들어오라고 말했죠. 그렇게 판매자와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누가 봐도 남자가 신을 법한 사이즈의 신발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들어가서 노트북만 들고 나올까 고민도 했었지만
집요하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판매자의 행동이 수상할 정도로 의심스러웠죠. 결국 시간만 흘러갔고 슬슬 짜증이 나서 저기요, 거래하기 싫으면 하지 맙시다. 제가 화를 내면서 말을 했더니 판매자는 그제야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방으로 들어간 지 1분, 2분,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살짝 쳐다봤더니 판매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한국어는 아니었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국말 같았는데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그 순간 1층 계단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그 당시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남자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문을 열고 뛰쳐나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깐콱, 깐콱.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원룸 건물 4층까지 뛰어 올라갔고 다행히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옥상 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시끄럽게 굴더니 이내 포기한 듯 조용해졌고 결국 경찰이 도착해서야 저는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저의 진술대로 203호를 방문했지만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는 가구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이곳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는 수많은 노끈들이 보였죠. 그리고 좀 전에 신발장에서 봤던 남자 신발은 보이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숨어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여기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저는 중고물품 거래 때문에 들렸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에 외부 사람들이 출입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몇 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원룸 건물은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태라 세입자들이 살지 않는, 즉 빈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건물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편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경찰 조사는 없었지만 만약 아무 의심 없이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분명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렴한 물건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유인한 뒤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의심하자 밖에 있던 누군가를 불러 저를 잡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 깐콱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알고 보니 중국어로 빨리라는 뜻이었죠.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지만 정말 아찔했던 사건이었고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봤지 제가 경험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층으로 도망갔을 때 만약 옥상문이 잠겨져 있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가끔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까지 꾸곤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고 하루빨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흐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때는 6년 전 7월에서 8월 사이로 기억합니다. 저는 친구와 둘이서 전남 곡성에 있는 강빛마을 펜션을 방문했었죠. 규모가 꽤 큰 펜션이고 현재도 영업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펜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수십 개가 되는 별채를 개인이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내고 펜션 한 달 살이도 할 수가 있었죠. 저희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터라 개별 이용을 예약하고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펜션에 들어가 짐을 풀고 좀 쉬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짐만 풀고 곧장 나왔죠. 친구 차를 타고 곡성 기차마을도 구경하고 레일 바이크도 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별탈 없이 지나갔고 다음날 10시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모자와 선크림 그리고 긴팔 긴바지 온몸에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됐죠. 강빛마을 뒤편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고사리가 많다고 친구가 나무를 캐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쪽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같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일반 등산 코스가 아니고 평범한 길에 양옆으로 잡초들이 무성한 길이었죠.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었을 때 친구가 말하더군요. 와, 여기 진짜 많다. 친구가 서 있던 사방으로 고사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둘이서 나무를 한참 캐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죠. 친구와 저는 뒤를 쳐다봤더니 알록달록한 나시티를 입은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왼손에 삽을 들고 오른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나무를 캐러 온 것으로 보였죠. 저희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캐면서 할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여자 둘이서 왔는지 시집은 언제 가려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봤고 저도 그 당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친근하게 대답했었죠. 그렇게 1시간가량 지났고 저희들은 허리도 아프고 더워서 펜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서울에 있는 소녀 생각이 난다면서 밥 한 끼만 먹고 가라는 겁니다. 네? 어디서요? 할머니 댁은 여기 근처라고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죠. 그때 심정은 밥을 먹으러 간다기보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저희들은 할머니를 따라갔고 조금만 가면 되기라고 했던 말과 다르게 생각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30분이나 걸렸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차로 할머니를 모시고 갈 걸 하는 후회도 들었죠. 할머니 댁은 낡은 주택집이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큰 방 2개의 주방이 딸린 구조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고 저희가 몇 년 만에 들린 손님이라고 하던데 그동안 대화 상대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친구는 짧지만 말동무라도 해드리자 생각했고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원래 저희는 1~2시간 정도만 있다가 가려는 생각으로 따라온 건데 어쩌다 보니 저녁 시간까지 있게 된 거죠. 할머니와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펜션으로 출발하려고 생각했고 할머니를 도와 저녁 밥상을 차렸죠. 그렇게 저녁을 먹었고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난 시간은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할머니는 후식까지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펜션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간도 있고 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까지 져버리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방 하나가 남는다고 하룻밤 묵고 다음날 일찍 가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도 차려주고 방까지 내어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결국 저희들은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할머니가 치근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후 9시쯤 할머니는 먼저 주무신다고 하셨고 출출하면 먹으라고 고구마와 맥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술 한 잔 먹어본 적 없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친구가 하는 말은 고구마만 주셨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맥주까지 가져다 주시니까 이상하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게 왜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아니, 생각해봐. 할머니가 혼자 지낸 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 근데 할머니가 술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만에 온 손님이라는데 집에 맥주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좀 이상하긴 했지만 혹시나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맥주를 사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술을 못하는 편이라 맥주 한 캔을 둘이서 나눠 마셨고 오전부터 펜션에서 나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너무 힘들었죠. 거기다 맥주까지 마시니까 누우면 기절할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잠이 들었고 그날 새벽 섬뜩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만지는 느낌이 나는 거였죠. 처음에는 친구가 잠꼬대를 하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는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뿌리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죠. 손 두께가 분명 남자 손이었고 굉장히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소리라도 질러야 할 정상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몸이 경직되고 눈만 감고 있게 되더군요. 그때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고 저도 덩달아 일어나게 됐죠. 어두운 상태라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남자 2명이 서둘러 방을 나가더라고요. 할머니는 비명을 듣고 방으로 오셨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남자 2명이 방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였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상한 말을 한다고 엄청 화를 내시는데 저희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정도 됐을 건데 친구와 저는 쫓겨나듯이 할머니 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펜션으로 그냥 가려다가 분명 누가 들어왔다고 확신에 차 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잠시 후 경찰분이 와서 저희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밖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본 건지 집 밖으로 나와 경찰분에게 음료를 주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소녀 같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 밥도 주고 잠까지 재웠더니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찰분이 저희를 보고 뭔가 오해한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할머니 혼자 20년을 넘게 살았고 예전에는 아들 2명과 함께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 간 지 꽤 오래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신고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경찰은 인적사항을 적고 나서 저희들을 펜션으로 태워줬습니다. 누가 침입했는지 조사는 해보겠지만 CCTV가 없는 위치라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에서 내렸죠. 그 사건 있고 나서 기분이 영 찜찜했지만 그래도 여행을 왔으니 계획대로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여행 마지막 날 할머니를 처음 봤던 곳, 나무를 캤던 근방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나무를 캐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할머니를 보게 됐죠. 알록달록 무늬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보였던 겁니다. 할머니 옆에는 여성분 3이 모여있고 할머니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마치 며칠 전에 저희 모습과 흡사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화장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는 저희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고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여성분에게 다가가 말했죠. 저기요, 혹시 할머니가 집으로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놀라면서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그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소름 돋는 말이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말고 운 좋게 도망갔으면 하늘을 감사하면서 조용히 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희와 그 여자 일행은 기겁을 하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죠. 그렇게 친구와의 여행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됐고 경찰에서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건은 미종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염색을 한 것처럼 진한 검은색 머리였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고 섬뜩합니다. 여자들만 집으로 유인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 집에 할머니 혼자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이나 쉬는 날 캠핑을 즐기는 40대 남성입니다. 캠핑을 하다 너무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기준으로 캠퍼 11년 차입니다.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혼자서 즐기는 정도였죠.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은 8년 전, 요즘같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은 대전 흑석동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차박이라고 차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 저희는 무조건 텐트를 설치하고 침낭 안에서 자는 게 룰이었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목적지에 도착했고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악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 뭐냐? 아무도 없잖아. 날씨가 추운 탓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한 팀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말 그대로 허허 벌판이었죠. 당황스럽긴 했지만 가져온 텐트 장비를 설치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안주를 꺼내 친구와 술 한잔을 하기로 했죠.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누가 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 3명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텐트 칠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데 그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와서 저희가 전세 낸 줄 알았는데 늦게 오셨네요.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뭘 숨기는 사람들처럼 떨떠름한 표정이었는데 말을 건 게 후회가 될 정도로 민망했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 텐트로 향하려고 할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캠핑은 난생 처음인 듯 이상한 곳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남자들 옷차림과 행동을 보니까 급하게 준비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날 침낭도 없이 얇은 긴팔만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뭔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제가 텐트 설치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들도 본인들끼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텐트 설치를 도와줬고 그게 고마웠던지 남자 중 한 명이 저희 텐트로 와서 술 한 병을 주고 가더군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고 여럿이서 같이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자에게 저희 텐트로 오라고 권유했고 결국 저희들과 그 남자 일행 총 5명이서 술을 먹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 일행들은 캠핑을 처음 왔다고 하던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많았죠. 여기는 오토 캠핑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 캠핑이라 캠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텐트 설치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찾아온 것도 예의가 가지 않았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자 중 한 명이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이마도라는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전남 해남군에 있는 섬인데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섬이 고향이라던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섬에서 업을 하며 지냈는데 10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고 버티기 너무 힘들어 도망쳤다는 말이었죠. 믿기 힘들었지만 그 남자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시간이 지나갔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졸음도 쏟아지고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섬에서 왔던 남자가 저와 친구에게 본인 텐트로 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져온 텐트는 3인 사이즈고 남자 일행 텐트는 10인 정도 들어가는 큰 사이즈였습니다. 텐트가 넓긴 하지만 겨울에는 작은 텐트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죠. 그 남자는 본인 텐트로 와서 한 잔 더 하자며 계속 권했고 저는 괜찮다고 친구와 함께 저희 텐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낭에 들어가 금세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제 몸을 흔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벌써 날이 밝았나 싶어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길래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텐트 밖으로 나가보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보였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느껴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 일행이 있던 텐트 주변에서 연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저는 친구가 목격한 사실을 듣게 됐죠. 친구는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섬에서 왔다던 그 남자가 텐트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서 친구는 그 남자에게 향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죠. 텐트 안에는 번개탄과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남자 일행 2명이 쓰러져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텐트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과 구급차가 와서 상황은 종료됐고 안타깝지만 남자 일행 중 2명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 3명은 그날 처음 만났다고 하던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죠.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가입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선택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노지 캠핑장을 찾은 이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왔었던 거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찾은 곳인데 저희를 보고 계획이 틀어질까봐 당황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술 한잔을 하고 나서 새벽 2시경 남자 일행들이 본인 텐트로 와서 자라고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남는데 본인들 계획이 실패할까봐 저희까지 해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친구가 그 텐트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네요. 요즘도 캠핑을 하지만 저에게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실화이고 무섭기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일반 사업체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기회가 많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 덕분에 팀장으로서 5년간 근무했던 곳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직원 수는 4명밖에 안 됐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잘 맞았죠. 인원이 소수였던 이유도 있었고 저를 포함한 팀원들 모두가 미혼이어서 더욱 서슴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팀장으로 근무했지만 팀원들과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 대화도 잘 통했고 팀원들 모두 먹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무서운 경험을 했던 그날도 팀원들과 함께 맛집 식당을 찾아가서 겪었던 일이었죠.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고 날씨 탓인지 몸이 축 처져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누워 있었는데 오전 8시쯤 카톡 하나가 오더라고요. 팀장님, 오늘 가실 겁니까? 회사 팀원의 카톡이었는데 시간이 되면 밥을 먹자는 뜻이었죠. 지금은 결혼했지만 30대 후반인 그 당시만 해도 주변 친구들은 전부 장가를 갔었고 남은 건 저 혼자였어요. 그렇다 보니 쉰다고 해도 딱히 스케줄이 있거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사실을 아는 팀원들이 저를 챙겨주는 것에 대해 고맙기도 해서 주말에 연락이 오면 만나서 밥 한 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비가 많이 내렸지만 숨겨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약속을 잡고 10시쯤 만나기로 했죠. 목적지는 경기도 양평이었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팀원들끼리 회사 앞에 모여 같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팀원 중 한 명에게 물었죠. 비까지 오는데 얼마나 맛있는 게 있길래 양평까지 가? 팀원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라며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걸려 식당에 도착했고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가게였습니다. 메인 메뉴는 각종 전을 파는 곳이었고 저희들은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을 했죠. 팀장님, 비 오는 날에는 전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진짜 숨겨진 맛집이에요.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가게 안은 한산했고 저희 4명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술을 못해서 운전을 담당하고 저와 나머지 팀원들은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비가 내려 습한 날씨였지만 그 덕에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고 먼 거리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가게 밖에서 투명 비닐 우산을 쓰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파전 냄새가 나서 보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창 밖을 한 번 더 봤는데 아직까지 여학생이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유심히 얼굴을 보게 됐고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부색이 유난히도 창백했고 입술은 검은색에 가까웠죠. 그리고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무릎 쪽에 큰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태수씨, 저기 좀 봐. 저기 우산 쓰고 있는 여학생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어디요? 에이, 팀장님 왜 그러세요? 밖에 아무도 없는데. 밖에 비 그쳐서 사람들 우산 안 쓰고 다녀요. 그래서 가게 밖을 나가봤더니 팀원 말대로 비는 그쳤고 제가 말한 여학생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비가 내렸고 가게 밖에는 여학생이 서 있었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런 현상들이 사라져버리니 너무 황당했죠. 저는 술 때문에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점심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고 했죠. 카운터로 가서 잘 먹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봤던 여학생 기억이 나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장님, 여기 근처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왜 묻냐고 따지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아니, 아까 식사 중에 여학생이 파전이 먹고 싶은지 가게 밖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꺼내자 사장님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서 죽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죠. 옆에 있던 팀원들도 놀라서 사장님을 말리고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나와 사장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와 팀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옆에 서 있던 팀원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고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에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몇 달 전쯤 파전집 사장님은 외동인 중학생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임신을 했을 당시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지금처럼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한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없어져서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 그런 내용의 전화였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비가 오면 장사가 잘 되는 게 파전 가게라 평소보다 너무 바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딸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급한 대로 편의점 비닐 우산이라도 사서 쓰고 오라고 했답니다. 사장님 딸은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나오는 순간 달려오던 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죠.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던데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한참이 지나도 딸이 오지 않자 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봤더니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한 달이 넘게 장사를 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지냈다고 했죠. 그러다 다시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거나 장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딸이 갈 곳이 없을 것 같다면서 다시 문을 열었던 거죠. 사장님은 그날 딸을 데리러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자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술을 먹고 우산 쓴 여학생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당시 사고 난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고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가게를 나오게 됐죠. 저는 그날 비닐 우산을 쓰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 모습을 분명히 봤고, 그 모습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제 눈에 보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뉴스를 보다 음주운전 사건이 나오면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여학생은 어린 나이에 별이 되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게 주변을 서성이다 우연히 저를 마주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도 저는 평생 그날 일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평소 괴들남 채널을 자주 애청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영상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혼자 살면서 겪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 즐거우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알고 보니 너무 소름이 돋는 일이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을 하고 난 뒤 타 지역으로 흩어지고, 저 또한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쁜 날을 보내던 중이었죠. 회사와 집을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가끔 집에서 혼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저축을 하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고프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나 요즘 여기에 푹 빠졌잖아. 친구가 하던 말은 휴대폰 어플 중에 친목을 이유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친해지면 만나기까지 하는 채팅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호회를 가입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낯선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적극 추천을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어플을 설치하게 되었죠. 처음 설치하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채팅방이 보이는데, 그중 사람이 많은 곳을 들어가면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대화에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을 들어가 봤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남자는 대접받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채팅방을 찾다가 인원이 적은, 즉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방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곳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딱히 목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친목 모임으로 보였죠.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눴고, 신규 모임이라 그런지 채팅방 회원들과 금방 친해져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방과 달랐던 점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산에 사는 사람은 저와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여자 회원 1명뿐이었죠. 안 그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해도 나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10명이 채 안 되던 채팅방이 어느덧 20명 가까이 되는 큰 모임이 되었죠. 인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와 여자 회원이 유일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만남보다는
그냥 다 같이 대화하는 게 즐거웠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일처럼 걱정해주는 회원들이 정말 고맙게만 느껴졌죠. 저는 퇴근 이후의 시간을 채팅방 회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냈고 주말마저도 채팅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주말에 다 같이 만나 얼굴이나 보자는 말이 나왔죠. 물론 대다수의 회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모 장소는 서울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KTX를 타고 올라갈까 잠깐 고민도 했었지만 워낙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처음부터 만남 목적은 없었기 때문에 모임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주말이 되어 회원들은 만남을 가졌고 다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진들이 채팅방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유일하게 부산에 살던 여자 회원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왜 오지 않았냐고 다음에 꼭 나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 주말에 번개 모임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용기를 내기로 했죠. 더군다나 저를 배려했는지 이번에는 부산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이동거리가 멀어지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인데 이상하게 채팅방 회원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 하나 보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앞전 모임 때 부산에 거주했던 여자 회원이 혼자서 서울까지 올라간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는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원들은 저에게 꼭 나오라며 몇 차례나 신신당부를 했고 많은 인원이 부산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약속 당일 부산역에서 저녁 7시까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왔습니다. 만나기 직전 회원들에게 장난기가 발동해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간다고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그날 흰색 셔츠를 입고 나갔죠. 장난을 치면서 깜짝 놀래켜 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상대가 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산역 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저희가 만나기로 했던 곳은 인적이 조금 드문 위치였죠. 그때 멀리서 어떤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가 통화를 하는 척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에 회원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놀래켜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앞전 모임 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과는 달리 회원들 표정이 이상할 정도로 경직되어 보이더군요. 서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분위기로 느껴졌죠. 원래 계획은 몰래 다가가 놀래켜주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회원 중 한 명이 말을 하더군요. 아 진짜 이 새끼 언제 오는 거야?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하니 정말 깜짝 놀랐고 저는 내색하지 않고 태연히 지나가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모임에 대한 이상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먼 거리를 오다 보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던 유일한 여자 회원이 보였는데 얼핏 들리던 말투가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를 쓰고 있는 점이었죠.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스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 채팅방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모임 약속을 잡았던 건 남자 동생이었는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것도 의아하고 그것도 여러 명이서 아무 불만 없이 먼 거리를 내려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저는 부산역 입구를 빠져나와 멀리서 지켜보면서 채팅방을 확인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남자 동생이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형, 지금 어디세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답장을 했죠. 미안. 나 집에서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거든. 먼저 가서 먹고 있어. 금방 갈게. 그러자 그 남자 동생은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형 지금 어디세요? 우리가 거기로 갈게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후로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회원들은 그 자리에 모여 한참을 서 있다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지 서로 뿔뿔이 흩어지더군요. 그건 누가 봐도 단순한 번개 모임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채팅방을 나갔고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멀리서 저를 보러 온 동생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볼일 때문에 지하철역 근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분명 뉴스에서 보도된 사이비 종교같이 보였는데 글쎄 그 사람들 무리에서 제가 번개를 했을 당시에 스치면서 봤던 멤버 중 한 명이 보이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채팅방에 있던 회원이 분명했죠. 그 회원은 분명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에 왜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문구를 새긴 어깨띠를 하고 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지나갔고 앞전 번개 모임 때 느낀 수상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쩌면 그때 들었던 위화감과 거부감은 낯선 사람에게 베푼 과도한 친절에서 온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채팅방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정말 오싹할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제 착각이며 망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사연은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정말 섬뜩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제가 정확히 30살 때 겪었던 일이죠. 그 당시 저는 보험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 업무는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편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러다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고 시간은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 당시 저희 집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쪽방촌이 있는 골목을 지나야 해서 다른 길보다 밤길이 굉장히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쪽방촌 근방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아저씨, 그리고 혼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아주머니부터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죠. 저도 이 동네에 사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부모님 경제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쌀 때라 이사를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주차하기 위해 주택 골목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제가 살던 주택 골목은 항상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인데 일찍 퇴근할 때도 빈자리가 없어 한참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 더더욱 주차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과 조금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차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겁니다. 저기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왜 그러나 싶어 창문을 열고 물어봤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목 주변은 누구한테 맞았는지 멍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너무 다급해 보이길래 분명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 얼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자는 30분 전쯤 편의점을 가려고 집을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색 봉고차 한 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봉고차는 천천히 서행을 하며 따라오더니 그 여자 앞에 차를 세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봉고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길을 물어봤고 그 여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 문이 열리더니 괴한 2명이 내려 강제로 봉고차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괴한이 한눈을 판 사이에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도망치다 제 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예? 그 말 진짜예요? 그럼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경찰서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경찰서로 가려고 했지만 끝내 여자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하기도 귀찮고 괜히 섣불리 신고했다가 2차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지만 본인이 경찰서에 가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내려주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차를 돌려 다시 저희 집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또다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 생각에도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구 집에 내려주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했죠. 그 여자는 친구 집 주소를 불러줬고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난 뒤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정말 무서웠는지 한참을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도중 문득 수상한 자동차 한 대를 보게 됐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길은 라이트를 켜도 시야가 어두운데 그 자동차는 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차들을 보고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차량 색상도 검은색이라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전부터 제 차를 따라온다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진짜 따라오는 건지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갑자기 차를 돌려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를 따라 골목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오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돼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에게 말했죠. 저기요, 아까 검은색 봉고차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뒤따라오는 저 차 맞죠? 여자는 뒤를 살피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그 차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제가 여자를 태운 사실을 알고 따라온 거라면 친구 집으로 가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그냥 경찰서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놈들이 아까부터 뒤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옆에 타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차를 급하게 세웠고 여자는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뛰어갔죠. 그렇게 그냥 집으로 가려니 너무 찜찜하고 그 여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제가 검은색 봉고차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모르게끔 거리를 두며 지켜봤고 혹시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검은색 봉고차는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있더군요. 대략 10분쯤 지났나? 한 여자가 봉고차를 향해 걸어왔는데 유심히 관찰하니 방금 전에 제 차에 타고 있던 그 여자였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봉고차 뒷자리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니, 봉고차에서 납치를 당해 빠져나왔다고 말했는데 다시 봉고차로 돌아가는 건 누가 봐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다시 봉고차에서 내렸고 봉고차는 여자만 남겨두고 그냥 출발하더군요.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흰색 소나타 차량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여자는 그 차를 보고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소나타 차주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했죠. 흰색 소나타 차량은 그 여자를 태우고 출발했고 저는 흰색 차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봤던 검은색 봉고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제야 들었던 생각이 봉고차 일행과 여자는 분명 한패일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앞차를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앞차에 타고 있던 여자는 지구대로 가게 됐죠. 제가 신고자라 저도 경찰을 따라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그 여자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그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강제로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와 그리고 소나타 차주가 본인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소나타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바람에 억울한 오해는 풀 수 있었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봉고차는 추격 중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구대를 빠져나오게 됐고 소나타 차주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 그 여자가 알려준 친구 집 주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6개월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던 빈 건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친구 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기억 때문에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뒤따라오던 봉고차를 보지 못했다면 여기 사연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건물로 유인한 뒤 저를 납치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고 현재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